예,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오늘은 이제 이수진 선생님과 그 책을 한번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좀 한 10분 내외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자, 선생님이 좀 선택을 하신 책이 뭔지 한번 여기 구독자님들께 한번 보여주실래요? 네, 근데 이거 제목을 보이려면 어떻게 이렇게 예, 해야 예, 돼요? 이렇게 보여요. 예, 그렇게 보여요. 좀 더 이렇게 하면은 예. 이렇게. 자, 여기에 지금 소포클레스. 예, 그렇죠. 소포클레스의 비극 전집인데요. 아, 소포클레스 하면 또 이 그리스에서 또 희곡의 또 아주 대가라고 할 수가 있으시죠. 그렇죠? 예, 예, 그렇죠. 소포클레스의 이 전집 중에서 어떤 작품을 좀 이야기해 볼까요? 뭐 가장 잘하는 오이디푸스 왕이죠. 웨이드푸스 왕. 예, 그래서 우리가 웨이드푸스 컴플렉스도 있고 네, 또 엘렉트라 컴플렉스도 있지 않습니까? 네, 딸이 아버지를 사모하고, 사모하는 건 엘렉트라 컴플렉스고 아들이 엄마를 사모하는 게 웨이드푸스 컴플렉스인데 물론 제가 그건 나중에 이제 프로이드가 예, 그렇죠. 프로이드가 만들어낸 이론인데 맞아요. 딱 이제 들어맞진 않죠. 그렇죠, 맞아요. 예, 그게 이제 동일시, 거세공포 이런 것들이 있는데 들어맞진 않지만 그걸 이제 인간의 어떤 성의 문제를 좀 이렇게 심리학에 적용을 시켰다는 게 또 이제 프로이드의 아주 중요한 이론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오이디푸스 컴플렉스도 나오지만 이 오디푸스라는 게 부푼 발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부푼 뒤꿈치. 네, 그렇죠. 예, 정확히 여기에 말하면 구멍을 뚫어서 네, 맞아요. 끈으로 묶어서 산에 버려진 아이가 맞아요, 맞아요, 오이디푸스니까요. 맞아요. 그래서 오이디푸스인데 오이디푸스에서 뭐 내용은 다들 아마 아실 거예요. 전반적으로 알고 계실 다들 거예요. 알고 계시는데 오이디푸스는 이제 구조자 역할이 좀 크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구조자요? 예, 그 버려진 아이를 어, 다시 이렇게 돌봐주잖아요, 사람들이. 오이디푸스가 이렇게 어, 오이디푸스도 그렇고 제가 볼 때는 가리대기 공주도 상당히 유사한 게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음.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있는데 하여튼 좀 뭐 거기서 이야기하실 거 있으면 한번 아, 해보시죠. 저는 이 작품을 음. 그 대학에 들어가서 음. 그러니까 드라마 연구회에 가입을 한 적이 있어요. 음. 그리고 4년 동안 영미권의 그 희곡 작품들 많이 읽었었는데 중간중간에 이 그리스 비극을 읽은 적이 있었어요. 음. 그때 제가 처음 접했어요, 대학교 때. 그러니까 대학교 초년생 때 아마 처음 읽었을 거예요. 그래갖고 물론 영어로 번역된 것을 스터디하면서 읽었었는데 그때는 사실 표면적인 의미만 훑었었고요. 그 깊이 깔려 있는 그 작가 소포클레스가 왜 그 오랜 옛날에 오디입스라고 하는 신화적인 전설의 인물을 취해다가 비극 작품을 썼을까 훨씬 나중에 알게 됐죠. 그러니까 인간 조건이라는 말이 있죠. 고대 그리스인들에게는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정해진 운명이 있다고 믿었었어요. 맞아요. 그 운명 그래서, 비극이라고도 하죠. 예. 그래서 일단 정해진 운명, 그러니까 이거는 물론 고대 그리스인의 생각인데 신이 장차 태어날 아이에게 이 아이가 어떤 운명을 짊어지고 살아가야 되는지를 정해서 일단 운명을 지고 태어나면 그 아이는 자신의 운명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어떻게든 그 신이 정해놓은 그 수레바퀴에 내지는 톱니바퀴에 물려서 벗어나려고 발버둥을 치면 칠수록 더욱더 그게 자신의 목을 죄어오는 그런 체험을 하게 되는데요. 이 나이가 이렇게 한 살씩 들어가면서 오이디푸스의 이러한 삶의 어떤 생의 주기라고 해야 될까? 그 삶의 모습이 굉장히 절실하게 다가오는 거예요. 나이가 들어가면서. 그러니까 인간들은 한 사람 한 사람이 모두 오이디푸스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죠. 여러 가지 의미에서 우리는 우선 자기 스스로가 자기를 얽어매는 것도 있고요. 타인과의 관계에서도 자유롭지 못한 경우도 많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 우리가 나이가 한 살, 두 살 먹어가면서 체험을 하다 보니까 오이디푸스가 어느 날은 굉장히 위대한 인물로 이렇게 다가오더라고요. 그 그리스 비극에 뭐 에스킬리우스나 뭐 유리피데스나 많은 작가들이 있는데요. 그 비극 작품 중에서 이 소포클레스의 오디푸스가 위대하다고 생각이 들었던 이유는 자신의 운명을 나중에 알게 되는데 그걸 비관해서
그냥 받아들여서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물론 그 고대 그리스인들의 운명관은 일단 정해지면 죽어야 끝나는 건데요. 거기에서 좌절하지 않고, 물론 그 굉장히 드라마틱한 그런 내용 때문에 자신의 눈을 스스로 뽑아서 피를 흘리는 눈으로 세상을 향해서 이렇게 외치는 거죠. 오이디푸스가 왜 나한테 이런 신들이 이런 무거운 짐을 주어 주었느냐, 나에게 그러한 것을 주어진 이유가 무엇이냐 말이겠죠. 그래서 그 최종적인 그거에 관한 자신의 답이 눈을 스스로 뽑은 것일 텐데, 그 피 흘리는 눈으로, 보이지 않는 눈으로, 그 다음에 비로소 그 다음에 마음의 눈이 열리는 거죠. 그렇죠. 심한 그러다 보니까 그게 결국 인간 조건에서 최악의 조건.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이진 않지만 그냥 제 생각에는 그래도 그 고대 그리스의 그런 아주 꽉 막힌 그런 사회에서 신이라고 하는 막강한 그런 권력에 맞서서 한 인간으로서 이렇게 저항이랄까요? 그런 것에 대해서 나이가 들어가면서 굉장히 감명 깊게 다가오더라고요. 그래서 하여튼 특별히 그래서 이 오디푸스 얘기를 하고 싶은 건데요. 그럼 장 박사님은 어떤 느낌을 좀 받으시나요? 저는 그 오디푸스를 보면서 이제 그게 보면 자기 어머니와 정말 그렇죠. 결혼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자기 의도하고 상관없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렇죠. 모르는 사이에 또 자기 아버지를 죽이게 되고요. 그러니까 그게 어떻게 보면 인간의 어떤 운명인데, 운명은 운명인데 상당히 우리가 이제 운명이라고 하는 것은 좀 긍정적인 면도 있고 부정적인 면도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데스티니라는 말도 있고 뭐 이 운명이라는 게 그 여러 가지 이제 표현도 있잖아요. 페이트라는 것도 있고, 그렇죠. 예. 운명이라는 게 있는데 어떻게 보면 그 자체가 그 휠 오브 폴춘이라고 하잖아요. 이 운명의 수레바퀴, 그렇죠. 인간에게 얽어매어진 운명의 수레바퀴를 잘 다루는 것 같아요. 물론 이제 그 셰익스피어는 성격 비극이라고 해서 그렇죠. 이제 트래직 플로우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비극적 결함 또는 성격적 결함이라는 말을 셰익스피어는 쓰게 되는데 약간은 이제 셰익스피어와는 조금 다른 그렇죠? 결이 좀 다르다고 봐야죠. 그렇죠. 결이 좀 다른 어떤 이 소포클레스만의 어떤 의미를 잘 전달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었고, 또 그래서 이제 결국은 자신의 운명을 나중에 알게 되고 그것에 대한 어떤 뉘우침, 그런 또 측면에서는 맥베스에서의 그런 그 후반부의 어떤 맥베스의 대사하고도 좀 유사하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 작품이 말은 그 운명 비극이라고 하지만 꼭 운명 비극만 있는 건 아니고 운명 비극적인 요소와 성격 비극적인 요소가 제가 볼 때는 교집합이 형성이 되는 어느 정도는요? 그렇죠. 완전히는 아니지만 그런 작품이 아니었나 생각이 듭니다. 꼭 뭐 운명 비극, 뭐 성격 비극으로 그렇게 이분적으로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작품 그대로 보면 소포클레스가 오이디푸스라는 나름대로 위대한 인물인데요. 위대한 인물이 절정에 올랐다가 절정기에서 급락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이제 아리스토텔레스가 시작에서 말했듯이 그게 비극이라고 하는 것은 위대한 인물의 절정에서부터 몰락까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렇죠. 그거를 보여주는 그러면서 이제 레코니션, 어떤 깨달음, 그렇죠. 깨달음 얘기를 했었는데, 관객들은 그러면 작품을 무대에서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공감을 했을까요? 소포클레스의 그런 운명론에 약간은 공감하지 않았을까요? 연민과 공포라는 말 하지 않습니까? 이 셰익스피어가 시작해서 연민과 공포는 이제 아리스토텔레스가 시작해서 그렇죠. 아리스토텔레스가 그러니까 그런 면도 좀 있지 않을까. 저는 제가 볼 때는 그런 작품을 보면 물론 이제 나의 이야기는 아니지만 이제 그것을 그렇죠. 보면서 이제 몰입이 되잖아요. 저도 이제 이걸 되죠. 연극으로 예전에 황정민 씨가 이제 한 연극한 걸 제가 그랬군요. 본 적이 있는데요. 예. 너무나 감동적이었어요. 그때 제가 그 연극을 봤는데 그래서 그 운명의 역할 이런 것들을 특히 이제 인간의 고뇌 이런 걸 정말 이 황정민 씨가 역시 잘 표현했다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근데 한편 또 생각해 보면 사실 인간이야, 그죠?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어머니랑 결혼을 하고 아버지를 죽이고 그 어머니와 사이에 아이들이 태어난다는 거, 이거는
여간한 인물 아니면은 사실 견뎌내기가 힘든 그렇죠. 거죠. 당연하죠. 이거 완전 그리고 근친상간인데.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 뭐 정말 처절할 정도로 막 음, 이제 그런데 그 오이딥스라는 인물에게 그런 운명을 갖다가 짊어주고 그러면 그것을 통해서 결국 우리가 지금 현대를 살아가는 현대인들이지만 이것을 하나의 인생에 부과되는 상징으로서 봐도 인생이라고 하는 게 한 사람 한 사람마다 부과된 그 무거움이라고 하잖아요. 한 사람이 제대로 인생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그 존재의 무거움이랄까? 이런 것들이 이미 그 고대에도요. 사람들 사이에서 사람이란 그래도 그런 어떤 처절한 그런 무거움이랄까? 삶의 어떤 무게, 뭐 내 목을 조여오는 어떤 이런 여러 가지 힘들 뭐 이런 것에 대해서 그래도 굴하지 말고 그래도 세상을 그래도 올바르게 살아가려고 하는 게 그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작 중요한 것이 그것이 아닌가. 뭐 그냥 그런 말을 하고 싶었던 것은 아닐까 작가가. 하여튼 그래서 요즘에도 하여튼 가끔씩 반복해서 꺼내서 읽는 작품 중 하나이기도 합니다. 예, 정말 읽으면 읽을수록 고전은 정말 어떻게 보면 양파 껍질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렇죠. 이게 예. 벗기면 벗길수록 이게 또 속이 궁금하고 궁금하고. 그런데 참 이게 그게 고전의 묘미인 것 같습니다. 한 번 읽어가지고는 안 되고요. 참 읽으면 읽을수록 보이는 시야가 이게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확실히 우리 나이가 들어가면서 그 20대 때 제가 처음 읽었을 때하고 30, 40, 50대 때 읽었던 거하고 큰 차이가 있죠. 우리가 그렇죠. 그만큼의 삶을 살아왔기 때문에 맞아요. 그래서 참 또 그것이 또 반영이 된 것이기도 하겠지만 아무튼 많은 사람들이 이 고전 고대 그리스 비크들을 좀 읽고 거기에 그때 처했던 인간의 조건이나 현대인이 처해 있는 인간의 그 조건이 별반 차이가 없다라는 거. 극복하는 방법은 개인의 어떤 그 지혜랄까, 삶에 관한 그런 올바른 자세에 이렇게 달려 있다는 거. 그런 것들을 조금씩 깨달았으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또 이렇게 뭐 이야기 하다 보니까 또 원래 이제 10분 이야기했는데 조금 지났는데 그래도 이렇게 오디푸스에 관련돼서 아주 또 역시 그 희곡 전공이시다 보니까 좀 더 깊이 있는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전달해 드려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또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